내 다리를 고칠 수 있으면 고쳐봐. 고치면 10억 줄게. 5년 전 다리에 마비가 온 진우는 매일을 무미건조하고 반복적으로 살아갈 뿐이었죠. 매일 자신이 살아있는지 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삶에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진우에게 기적이 찾아온 것인지 웬 어린 여자아이로 인해 진우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다리부터 마음까지, 그리고 최측근이었던 강 실장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기까지.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은 여행 되시길 바라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6시 정각, 진우의 눈이 떠졌습니다. 정확히 1826일째 같은 시간이었어요. 천장의 무늬까지 외울 만큼 똑같은 아침이었죠.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울 근교의 이 거대한 저택은 언제나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마치 진우의 마음처럼 말이죠. 회장님, 일어나셨습니까? 강 실장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항상 같은 톤, 같은 높이였어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기계 같은 목소리였죠. 들어와요. 진우의 대답도 늘 똑같았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리고 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 무표정한 얼굴, 5년 동안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죠. 그의 뒤로 간호사가 약쟁반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십니까? 그냥 그래요. 진우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그제도, 1년 전에도 똑같은 대화였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혈압을 쟀습니다. 팔에 감긴 밴드가 조여올 때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가 희미하게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가슴속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혈압 정상입니다. 약 드시겠습니다. 간호사가 물컵과 함께 알약 6개를 내밀었어요. 흰색 둘, 노란색 하나, 분홍색 하나, 파란색 둘, 매일 같은 색깔, 같은 개수였죠. 진우는 기계적으로 약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을 넘어가는 알약들이 차가웠어요. 9시에 물리치료 있으십니다. 준비하시겠습니까? 알았어요. 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간호사도 따라 나갔죠. 다시 혼자가 된 진우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휠체어가 침대 옆에 놓여 있었어요. 크롬으로 된 차가운 금속 덩어리. 5년 전부터 진우의 다리가 되어준 물건이었죠. 진우는 팔에 힘을 주고 몸을 옮겼습니다. 연습이 되어서인지 이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거짓말을 했을 리 없어. 내 다리는 다시는 절대로. 생각을 멈췄습니다. 더 생각해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으니까요. 욕실로 가는 길은 평탄했습니다. 강 실장이 모든 문턱을 없애고 바닥을 매끄럽게 만들어놨죠. 진우를 위한 배려라고 했지만 왠지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68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한때는 카리스마 넘치던 대기업 회장의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지친 노인의 얼굴일 뿐이었죠. 진우야, 왜 이렇게 됐니?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9시가 되자 물리치료사가 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이름은 김모식이었던가? 진우는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그만둘 테니까요. 모두가 그랬듯이. 회장님, 오늘은 상체 운동부터 하시죠. 그냥 대충 해요. 어차피 소용없잖아요. 물리치료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위로의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진우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30분간의 형식적인 운동이 끝났습니다. 진우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치료사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 진우도 마찬가지였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그래요. 치료사가 나가고 진우는 다시 창가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정원이 내려다 보였어요. 한때는 아름다웠던 정원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잘 정돈된 풀밭일 뿐이었죠. 정원사가 잔디를 깎고 있었습니다. 최원택이라는 이름의 말수 적은 노인이었어요. 벌써 3년째 일하고 있었지만
진우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죠. 저 사람도 나를 불쌍하게 보겠지. 진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강 실장이 다시 나타났어요. 회장님, 오늘 새 간병인이 옵니다. 또요? 진우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 5년간 간병인이 몇 명이나 바뀌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이번엔 경력이 많은 분입니다. 이력서 보시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어차피 또 그만둘 텐데. 강 실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2시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았어요. 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였죠. 점심은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고급 호텔 출신 요리사가 만든 음식이었지만 진우에게는 그저 배를 채우는 무언가일 뿐이었죠. 2시가 가까워오자 진우는 불안해졌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피곤한 일이었어요. 또 동정 어린 눈빛을 봐야 하는구나.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는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강 실장이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오는 발소리가 났죠. 회장님, 새 간병인 이수연 씨입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칫했어요. 30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수수한 옷차림.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른 간병인들과는 뭔가 달랐죠. 동정이나 연민 대신 담담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수연입니다. 목소리도 차분했어요.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반가워요. 진우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엄마, 여기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의 뒤에 숨어있던 아이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까만 단발머리에 동그란 눈. 호기심 가득한 얼굴이었죠. 죄송합니다. 오늘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금방 데려가겠습니다. 수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있었군요. 강 실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뭔가 계산이 틀어진 사람 같았어요. 네, 딸입니다. 이력서에 썼는데 본 적 없습니다. 강 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분위기가 이상했죠. 그때 아이가 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왜 슬퍼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놀라서 아이를 봤어요. 슬프다니? 자신이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나? 소라야, 그런 말하면 안 돼. 수연이 급히 아이를 끌어당겼습니다. 근데 정말 슬퍼 보여요. 소라라는 아이는 여전히 진우를 보고 있었어요. 그 맑은 눈동자가 진우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죠.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5년 동안 아무도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모두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대했죠. 그런데 이 작은 아이는 애가 버릇이 없네요. 강 실장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라가 원래 말을 거침없이 해서 됐어요. 진우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소라를 봤어요. 슬프지 않아요.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거짓말. 소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우는 더 당황했어요. 회장님, 이분은 다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건 문제가 괜찮아요. 진우가 강 실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한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이는 글쎄 조용히만 있다면 상관없어요. 강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어요. 짐을 옮겨드리겠습니다. 강 실장이 차갑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연도 소라의 손을 잡고 따라 나갔죠. 다시 혼자가 된 진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술렁거렸어요. 왜 슬퍼요? 아이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맞아요. 자신은 슬펐습니다. 5년 동안 계속 슬펐죠.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고 자신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8살짜리 꼬마가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이상한 아이야.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연이 저녁을 가져왔어요. 조용히 상을 차리는 그녀의 움직임은 능숙했습니다. 회장님, 알레르기나 못 드시는 음식 있으신가요? 없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수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같았죠. 진우가 식사를 하는 동안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혼자 밥 먹어? 조용히 해. 할아버지 식사하시잖아. 근데 혼자 먹으면 더 슬플 텐데.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또 그 아이였어요. 소라야, 할아버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어. 아니야. 아무도 혼자 있는 거 안 좋아해. 아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진우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입맛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애초에 있지도 않았죠. 아무도 혼자 있는 거 안 좋아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밤이 되자 저택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차갑고 쓸쓸한 빛이었습니다. 내일도 똑같겠지.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1827일째가 시작될 거예요. 똑같은 아침, 똑같은 약, 똑같은 하루.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복도 저편에서 아이의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소라라는 아이. 슬픔을 단번에 알아본 이상한 아이.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온했던 저택에 작은 파문이 일었어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아직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날들과는 달랐다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진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희망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가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잿빛 저택의 침묵을 깨뜨리는 작은 속삭임처럼.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새벽 5시, 늘 정확히 6시에 깨던 몸이 왜 이렇게 일찍 깨어난 걸까요?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맨발로 걷는 소리였어요. 진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아이인가?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어요. 그리고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다리씨, 오늘은 좀 어때요?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씨? 누구와 대화하는 거지? 아, 그래요? 어제보다는 나아졌어요? 다행이에요. 소라의 목소리는 정말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휠체어로 옮겨 타고 살며시 문 쪽으로 다가갔죠. 할아버지가 자꾸 슬퍼하니까 다리씨도 힘들죠?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순간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아이는? 문손잡이를 잡으려던 순간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소라가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한동안 문 앞에 멈춰 있었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냥 아이의 상상놀이겠지.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수연이 조식을 준비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식탁에는 두 사람 몫의 식기가 놓여 있었어요. 오늘부터 제가 회장님과 함께 식사해도 될까요? 혼자 드시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혼자 식사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요. 진우는 거절하려다 멈췄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진심 어려 보였거든요. 마음대로 하세요.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라가 나타났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산발이었어요. 엄마 배고파? 먼저 세수하고 와. 싫어. 배고파. 소라는 식탁에 앉으며 진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진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라는 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갑자기 진우의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리에서 파란색이 보여요. 쨍그랑. 수연의 포크가 떨어졌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파란색이요. 할아버지 다리 주변에 파란색 빛이 있어요. 흐릿하지만 분명히 보여요. 소라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을 말하듯이요. 소라야. 수연이 다급하게 아이를 말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왜? 진짜 보이는데.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께 죄송해. 하지만 진우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나가. 진우의 고함에 소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장 나가란 말이야. 회장님 죄송합니다. 아이가 상상력이 풍부해서. 상상? 이게 상상으로 들려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내 다리가 멀쩡하다고? 파란 빛이 보인다고? 이런 잔인한 농담을. 농담 아니에요. 소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보여요. 할아버지 다리가 아파하고 있어요.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만해. 진우가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접시가 덜그럭 소리를 냈어요. 바로 그때 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 아이가.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강 실장이 수연과 소라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두 분은 나가 계십시오. 수연이 소라의 손을 잡고 황급히 식당을 나갔어요. 소라는 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강 실장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았어요. 한 모금 마시자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저 아이, 이상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처음부터 불안 요소였습니다. 강 실장의 목소리에는 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어요. 당장 내보내야겠어요.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제가 바로. 아니, 잠깐. 진우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들었던 소리가 떠올랐어요. 다리씨, 오늘은 좀 어때요? 조금 더 지켜보죠. 회장님? 강 실장이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정말 뭔가를 보는 건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사실 진우도 자신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강 실장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진우는 서재로 갔어요.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파란색 빛이라니.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을 보니 정원에서 소라가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근처 벤치에 앉아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고요. 소라는 무언가와 대화하듯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가끔 허공을 향해 손짓도 했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그때였어요. 소라가 갑자기 서재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소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손짓이었어요. 진우는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손을 들었다 내렸습니다. 소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는 다시 혼자만의 놀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 진우는 식당으로 가는 길에 또 그 소리를 들었어요. 다리 씨, 할아버지가 아까 저한테 손 흔들어 줬어요. 기분이 좋아졌죠? 소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복도 모퉁이에서 멈췄어요. 할아버지도 사실은 나아지고 싶어 하는 거 알아요. 그냥 너무 오래 아프셨으니까 희망을 잃으신 거예요. 마치 어른처럼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가 다시 걸을 수 있게요. 진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다시 걷는다고? 파란색 빛이 더 밝아지면 할아버지도 느끼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비밀이에요. 알았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진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 후들거렸어요. 미친 소리야. 애가 하는 상상놀이에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에 작은 불꽃 같은 게 일어났다는 것을요. 식사 시간, 소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밝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뭐 드셨어요? 저는 유치원에서 김밥 먹었어요. 친구가 나눠줬거든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소라는 계속 제잘거렸어요. 할아버지도 김밥 좋아하세요? 다음에 엄마가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소라야, 할아버지 피곤하실 거야. 수연이 조용히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안 피곤해요. 그쵸? 소라가 진우를 똑바로 봤어요. 그 맑은 눈동자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진우가 방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소라가 불렀어요. 뭐? 파란색이 아까보다 진해졌어요. 진우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소라의 목소리는 너무나 진지했어요. 곧 할아버지도 느끼실 거예요. 다리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걸요. 진우는 아무 말 없이 휠체어를 밀고 갔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진우는 침대에 누워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5년 동안 움직이지 않는 다리. 의사가 포기하라고 했던 다리. 파란색 빛이라 손으로 다리를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감각 없는 살덩어리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달라 보인다기보다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설마.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MR에 속는 거야. 정신 차려.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진우는 계속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정말 혹시나 파란 빛이 보일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로. 그리고 새벽. 진우는 꿈을 꿨습니다. 파란 빛이 온 방을 가득 채우는 꿈을요. 그 빛 속에서 자신이 일어나 걷는 꿈을요. 꿈속에서 소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요, 할아버지. 다리 씨가 기뻐하고 있어요. 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의 빛인지, 꿈의 잔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파란 빛인지, 진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 비록 8살 아이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시작된 희망이었지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진우는 어느새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정원이 보이는 창가로 휠체어를 밀고 가서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소라가 있었어요. 작은 손을 높이 들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아이. 담장 너머 보도블록에 서서 까치발을 들고 손을 흔들었죠.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커튼 뒤에 숨어서 아이가 포기하고 가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소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와서 인사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오늘 진우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손을 들었다 내렸어요. 소라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리고는 더 크게, 더 신나게 손을 흔들었어요. 진우는 황급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68배 나이에 이런 것으로 부끄러워하다니. 회장님, 아침 운동 시간입니다. 수연의 목소리에 진우는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수연은 며칠 전부터 새로운 운동법을 도입했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었죠. 오늘은 상체 근력 운동을 좀 더 해볼까요? 필요 없어요. 어차피. 회장님. 수연이 진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포기는 저랑 일하는 동안은 금지입니다. 진우는 놀라서 수연을 봤어요. 지금까지의 간병인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재활병원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몸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포기한다는 거죠. 수연의 손이 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해보시죠. 진우는 마지못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덜 귀찮았어요. 운동을 하는 동안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라가 매일 아침 인사하죠? 미안해요. 말려도 듣지를 않아서. 괜찮아요. 진우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소라가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수연이 놀란 듯 진우를 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저 미소만 지었을 뿐이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강 실장이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잠시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뭐요? 강 실장이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사진과 문서들이었어요. 이수연 씨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진우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왜 멋대로 조사를? 회장님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강 실장이 사진 하나를 가리켰어요. 수연이 어떤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사채업자입니다. 이수연 씨가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것 보십시오. 또 다른 서류는 소라의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아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환각 증상으로요. 강 실장의 목소리에는 묘한 만족감이 배어 있었어요. 파란 빛을 본다는 것도 그 증상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우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가슴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회장님, 이들 모녀가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만해요. 진우가 피곤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나가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강 실장이 나간 후 진우는 한참 동안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빛, 정신과 치료, 환각, 모든 것이 너무 잘 들어맞았어요. 수연과 소라가 뭔가를 노리고 접근했다는 의심이 들만했죠. 하지만 창밖을 보니 정원에서 소라가 홀로 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허공과 대화하듯 중얼거리며 저게 정말 계산된 연기일까? 진우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때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정원사 최원택이 소라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평소 과묵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던 그가 먼저 아이에게 다가가다니 원택은 소라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뭔가를 건네는 것 같았어요. 소라는 환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사탕인지 초콜릿인지,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원택이 소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이 너무나 조심스럽고 애틋했어요. 뭐지? 저 둘이 아는 사이인가? 진우는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멈췄습니다. 몰래 지켜보는 게 미안했거든요. 원택과 소라는 한참 동안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노인과 아이가 정답게 대화하는 모습이 묘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가족 같아 보이는군.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진우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정말 가족인 건 아니겠지? 저녁이 되어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강 실장이 보여준 서류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회장님, 입맛이 없으신가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진우는 수연을 쳐다봤어요. 그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의심하는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수연 씨, 네, 회장님.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해요. 수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저는 괜찮아요. 회장님이나 잘 챙기세요. 억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소라가 밥을 먹다 말고 물었어요. 엄마, 정원사 할아버지 알아? 순간 수연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왜 그러니? 오늘 사탕 주셨어. 그리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셨어. 수연의 얼굴이 복잡한 표정으로 변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참는 듯 했죠. 진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역시 뭔가 있어.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강 실장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심과 미안함이 번갈아 찾아왔어요. 내가 너무 외로워서 이들에게 속고 있는 걸까? 아니면 너무 오래 혼자 있어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 걸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진우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의 방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 소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꼭 해결할게. 싫어. 할아버지한테 거짓말하는 거 싫어. 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우리가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거야. 하지만
소라야, 엄마 믿지? 응.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 다 잘 될 거야. 진우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역시 강 실장 말이 맞았어. 이들은 처음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바보 같은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잠깐이나마 희망을 가졌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내보내야겠어.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끼는데 왜 가슴 한구석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진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창가에 앉았어요. 7시. 여전히 소라가 담장 너머에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진우는 커튼 뒤로 몸을 숨겼어요. 더 이상 그 맑은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손을 흔들며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진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 가. 제발 그냥 가버려. 하지만 동시에 가지 말라고 울부짖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결국 30분이 지나서야 소라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어요. 그 작은 어깨가 축 처진 모습에 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수연의 목소리였어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들어와요. 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왔어요. 진우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수연 씨, 진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오늘로 그만두세요. 수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해고를 통보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연과 소라는 아직 저택을 떠나지 않았어요. 짐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진우는 그들을 피했습니다. 식사도 방에서 했고 재활 운동도 거부했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니, 더 나빠졌죠. 한때 품었던 희망이 산산조각 난 자리에는 더 깊은 절망만 남았으니까요. 2층 복도에서 짐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스를 끌고 다니는 소리, 무언가를 싸는 소리. 진우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빨리 떠나라. 제발. 그때였습니다. 엄마, 이거 할아버지 거 아니야? 소라의 목소리가 계단 위에서 들렸어요. 어디 보자. 아, 맞네. 내려가서 갖다 드리자. 내가 할게. 소라야, 위험해. 엄마가. 하지만 소라는 이미 뛰어가고 있었어요. 탁탁탁. 작은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쿵. 무언가 구르는 소리가 났어요. 이어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 진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소라야. 수연의 절규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진우는 생각할 틈도 없이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휠체어를 미친 듯이 밀었습니다. 계단 입구에 도착했을 때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소라가 계단 중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난간에 위태롭게 걸려 있었죠. 한 발만 더 구르면. 꼼짝 마. 엄마가 갈게. 수연이 위에서 달려 내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멀었습니다. 소라의 몸이 다시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안 돼.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우의 몸속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생각보다 먼저 몸이 움직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5년 동안 죽어있던 근육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으악! 진우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일어섰어요. 일어섰습니다. 정말로
5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다리로 섰어요. 휘청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절뚝거리고 비틀거리며 계단으로 돌진했어요. 소라의 몸이 난간을 넘으려는 순간 진우의 팔이 아이를 낚아챘습니다. 잡았다. 꽉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다리는 타는 듯이 아팠고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안전했어요. 할아버지. 소라가 진우의 품에서 올려다봤습니다.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할아버지가 일어섰어요. 괜찮니? 다친 데는 없니?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라를 살피는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머리는? 팔은? 다리는? 소라야. 수연이 도착해서 아이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근데 할아버지가 일어섰어. 수연도 그제야 진우를 봤어요. 계단에 앉아있지만 분명히 자기 다리로 서서 걸어온 진우를. 어떻게, 이럴 수가. 강 실장이 소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그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서지 못했던 진우가 계단에 앉아 소라를 안고 있었으니까요. 의사를 불러요. 빨리. 진우가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소라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다친 곳이 있을까봐 계속 확인했죠. 할아버지. 소라가 작은 손으로 진우의 볼을 만졌어요. 울지 마요. 그제야 진우는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무엇이 미안한지도 몰랐어요. 그저 미안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 모녀를 의심하고 내쫓으려 했던 것이 할아버지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어요. 소라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다리 씨가 도와준 거예요. 할아버지가 절 구하려고 하니까요. 진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꼭 안고 울었어요.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소라는 다행히 큰 부상이 없었어요. 팔에 찰과상 정도만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정작 검사가 필요한 건 진우였습니다. 5년 만에 일어서셨다고요?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완전 마비라고. 닥터, 저도 봤습니다. 강 실장이 증언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걸어가서 아이를 구하셨습니다. 의사는 즉시 정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다리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그것은 통증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똑똑. 할아버지, 저예요. 문 밖에서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소라가 들어왔습니다.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미안해요. 뭐가?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할아버지 힘들게 해서. 진우는 소라를 침대 옆에 앉혔어요. 소라야. 네. 할아버지가 미안해. 너희를 의심하고 내쫓으려고 해서. 소라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 의심했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오래 혼자 있어서 사람을 믿는 법을 잊어버렸나 봐. 그럼 이제 저희 믿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소라가 해맑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증명했잖아요. 그래. 그런가. 진우도 작게 웃었습니다. 소라가 나간 후 진우는 결심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보행 보조기. 여러 제품을 비교하고 가장 좋은 것을 골랐어요. 그리고 주문했습니다. 극비 배송을 선택했죠. 아무도 모르게. 다음날 새벽, 진우는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복도 끝 창고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먼지 쌓인 평행봉이 있었어요.
5년 전 재활을 위해 설치했다가 포기하고 방치해둔 것이었죠. 진우는 평행봉을 잡았습니다. 하나, 둘,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섰어요. 어제만큼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설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 걸음, 또 한 걸음.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다리는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소라를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진우는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소라의 말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어요. 맞아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우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진실을요. 밤 11시, 하늘이 무너질 듯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보며 불안해했어요. 수연과 소라가 짐을 다 정리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내일 아침 떠난다고 했죠. 이대로 보낼 수는 없어.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진우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수연이 소라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큰 가방을 들고서요. 지금 떠나는 거야? 순간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행기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며칠 동안 비밀리에 연습한 덕분에 조금은 걸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비틀거리며 복도를 나갔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했습니다. 더 빠를 것 같았거든요. 한 계단, 한 계단.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현관에 도착했을 때 수연과 소라는 이미 문 밖에 있었습니다. 기다려요.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놀라서 돌아봤어요. 비에 젖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진우는 헐떡이며 다가갔습니다. 보행기의 의지에 현관문을 나섰어요. 폭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순식간에 온몸이 젖었죠. 들어가세요. 감기 걸려요. 수연이 다급히 말했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세요? 저희가 죄송하죠. 그때였습니다. 정원 쪽에서 누군가 뛰어왔어요. 우산을 든 최원택이었습니다. 수연아. 원택이 부르자 수연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원사 최원택이 수연의 아버지라고? 왜 말도 없이 가려고 해? 원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더 이상 패 끼칠 수 없어요. 무슨 패야? 너희는 잘못한 게 없잖아. 그때 소라가 원택에게 달려갔습니다. 왜 할아버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진우는 비틀거리며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원택이 진우를 봤어요.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넷은 비를 피해 현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자 원택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사위, 그러니까 수연의 남편은 이민준이라는 의사였습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5년 전 회장님 수술에 참여했던. 네, 맞습니다. 원택의 손이 떨렸어요. 민준이는 그날 수술실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봤다고 했어요. 의료진의 실수가 있었는데 은폐하려 한다고요.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고요. 하지만 원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발하기 전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았다고 했지만 설마
민준이는 평소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찰은 음주운전이라고 했죠. 수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소라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진우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후로 수연이가 혼자 소라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빚이 쌓이고, 그래서 여기 온 거군요. 원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자리가 필요해서였어요. 하지만 회장님을 보니까 민준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술 실수로 걷지 못하게 된 환자가 있다고. 그게 회장님이었어요.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민준이는 회장님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원택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어요. 강 실장이. 진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강 실장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겠군요. 원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요. 그래서 수연이를 경계했겠죠. 진우는 일어섰습니다. 보행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용서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망쳤어요. 민준 씨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도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엄마. 소라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말했으니까 괜찮아요.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 순수한 말에 어른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진우는 수연을 봤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떠나지 마세요. 여기 있어주세요. 수연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민준 씨가 지키려 했던 진실, 제가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받은 고통, 제가 책임지겠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곁에 있어주세요. 소라가 진우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안 울어. 하지만 진우의 볼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아빠가 말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진다고.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소라의 작은 손이 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라를 안고 흐느꼈어요. 빗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밖의 폭풍도, 마음속 폭풍도. 원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실을 밝히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야죠. 민준 씨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진우는 소라를 봤어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날 밤,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년 전의 일, 그동안의 고통, 앞으로의 계획.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한 밤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희망을 품은 밤이었죠. 창밖에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어요. 5년. 무려 5년 동안 소가 살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급히 연락한 사립탐정이 보내온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충격이 더해졌죠. 첫 번째 서류는 병원 내부 문서였습니다. 수술 중 의료진 실수로 인한 신경 손상, 은폐 결정.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처럼 무거웠어요. 두 번째는 이민준의 사망 사고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사고 현장의 CCTV가 모두 고장이었다는 것,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사고 당일 오후 2시 47분, 강민호 실장, 이민준 의사와 통화 기록. 진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어요. 세 번째 서류를 펼쳤을 때 진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내역이었어요. 5년 동안 강 실장이 빼돌린 돈이 수십억에 달했습니다. 그 돈의 일부는 특별관리비라는 이름으로 어딘가에 지급되었죠. 특별관리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우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침묵을 사는 돈, 진실을 묻는 돈.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차. 앉으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 실장의 눈에 잠시 경계심이 스쳤어요. 하지만 이내 평소처럼 의자에 앉았죠. 무슨 일이십니까? 진우는 서류를 하나씩 강 실장 앞으로 밀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본 순간 강 실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 서류에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보고는 이건 대체 설명해 보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했어요. 폭풍 전의 고요 같았죠. 오해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민준 의사. 그 이름이 나오자 강 실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당신과 통화했더군요. 그건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강 실장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처음으로 그의 완벽한 가면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업무 통화였습니다. 거짓말. 진우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폭발한 분노였어요. 5년 동안 날 속였어. 회장님, 내가 못 걷게 된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겠지? 그리고 그걸 숨겼어. 강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려는 것 같았어요. 앉아. 진우의 일갈에 강 실장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한 일을 다 알아. 횡령한 돈으로 입을 막고 증거를 없애고.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심지어 이민준 의사의 죽음에도 관여했겠지. 증거가 없습니다. 강 실장이 발악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회장님을 위해. 날 위해? 진우가 비웃었습니다. 날 평생 휠체어에 가둬놓는 게 날 위한 거였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 실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는 숨길 것이 없다는 표정이었죠. 회장님이 진실을 알면 무너지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더러운 일도 위험한 일도. 강 실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민준? 네, 제거해야 했습니다. 회장님의 명예를 위해서요.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이 사람이 15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돈? 그건 제 보상이었습니다. 평생 회장님의 그림자로 살았으니까요. 미친놈. 미쳤다고요? 전 회장님을 지켰습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칼날로부터. 강 실장이 소리쳤어요. 회장님은 그저 불쌍한 환자로 남는 게 나았어요. 의료사고 피해자가 되는 것보다는. 탁! 진우의 주먹이 강 실장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보행기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 주먹에는 5년간 쌓인 배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강 실장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흘렀어요. 경찰에 자수해. 진우의 목소리는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거부하면 내가 직접 고발할 거야. 횡령, 살인 교사, 증거인멸.
다. 강 실장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완전히 패배한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뭐, 정말로 다시 걸으실 수 있습니까? 진우는 대답 대신 천천히 일어섰어요. 보행기를 잡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으니까 강 실장의 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알겠습니다. 강 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수하겠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강 실장이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전 정말 회장님을 위한다고 믿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믿었어. 진우의 대답에 강 실장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진우는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어요. 15년. 그 긴 세월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배신감과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똑똑. 할아버지. 소라의 목소리였어요. 들어와. 소라가 들어와서 진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울었어요? 아니. 거짓말. 눈이 빨개요. 소라가 작은 손으로 진우의 눈가를 닦아줬어요. 괜찮아요. 이제 나쁜 사람은 갔으니까. 어떻게 알았니? 강 아저씨 표정 봤어요. 완전히 무너진 얼굴이었어요. 진우는 소라를 안았습니다. 소라야. 네. 이제 시작이야. 힘든 싸움이 될 거야. 알아요. 소라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길 거예요. 진실은 항상 이기니까요. 그 순수한 확신에 진우도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5년 만에 맞는 진짜 햇살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는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행기에 의지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오늘은 강 실장의 첫 공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어요. 5년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난 박진우 회장. 그것도 보행기를 잡고 걷는 모습에 모두가 놀라워했죠. 피고인석에는 강 실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당당했던 그가 이제는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 실장의 눈에는 후회와 원망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강민호는 5년 전 발생한 의료사고를 은폐하고 이를 고발하려던 이민준 의사의 사례를 교사했으며 한 문장, 한 문장이 법정에 울려 퍼질 때마다 진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런 괴물이었다니. 또한 회사 자금 47억 원을 횡령하여 숫자가 나올 때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그때 강 실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발언하고 싶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허락합니다. 강 실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변호사가 당황해서 강 실장을 말리려 했지만 그는 계속했어요. 5년 전 수술실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은폐했습니다. 이민준 의사가 진실을 밝히려 하자 제거했습니다. 법정이 충격에 빠졌어요. 회장님, 강 실장이 진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전 당신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알면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진우의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지킨 건 당신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다는 것을. 강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진우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수연과 소라, 그리고 원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죠. 박진우 회장님이시죠? 네, 그런데 저는 이민준의 아내입니다. 수연의 언니이고요. 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이민준 의사의 부인이라니.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렸어요. 진실이 밝혀지기를요.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여성이 무릎을 꿇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진우가 다급하게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제가 사과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 씨 때문에, 그분이 지키려 했던 진실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여성이 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은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야 그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녀의 뒤에서 두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12살,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매였어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진우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 그것도 자신 때문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진우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저씨. 아이들이 놀라서 진우를 일으키려 했어요. 너희 아빠는 정말 훌륭한 의사였어. 진실을 위해 싸운 진짜 의사였어. 소라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촌들의 손을 잡았어요. 맞아. 우리 아빠는 진짜 의사였어.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의사. 소라의 맑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그 진실을 밝혀주셨어.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이민준의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부탁이 있어요. 뭐든 말씀하세요. 남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진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민준 씨의 이름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만들겠어요. 회장님,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연이 진우의 어깨를 잡았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죠. 저희도 돕겠어요. 원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사위를 위해서라도. 그날 저녁, 진우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이민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고 선한 눈빛의 의사,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 미안합니다. 진우가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소라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계세요? 아니, 아빠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소라가 아빠의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이제 많이 나아지셨어. 곧 뛰어다닐 수도 있을 거야. 진우가 놀라서 소라를 봤어요. 정말이에요. 파란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거든요. 아직도 보이니? 당연하죠. 더 선명해졌어요. 소라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죄책감은 버리세요. 아빠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행복하게 사시는 거. 8살 아이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했어요. 진우는 소라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아빠의 진실을 밝혀주셔서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진우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5년 동안 짓눌렀던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씩 덜어지고 있었어요. 소라야. 네. 할아버지가 꼭 다시 걸을게. 너랑 손잡고 산책도 하고 놀이공원도 가고. 약속이에요? 약속? 소라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진우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 작은 약속이 진우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진실의 무게를 내려놓고 이제는 희망의 날개를 펼칠 시간이었습니다. 재활센터의 아침은 늘 활기찼습니다. 진우는 평행봉을 꽉 잡고 서 있었어요. 온몸에 땀이 흘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10걸음 목표예요. 수연이 옆에서 격려했어요. 이제 그녀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진우의 재활 파트너였죠. 10걸음이라. 진우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 걸음. 다리가 떨렸어요.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근육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2걸음.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걸음. 할아버지, 힘내세요. 재활실 구석에서 소라가 응원했어요.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죠. 그 모습에 진우는 힘을 얻었습니다. 4걸음, 5걸음.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수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6걸음, 7걸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포기하고 싶다.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소라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다리 씨가 말해요.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진우는 웃음이 났어요. 여전히 다리 씨와 대화하는 아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힘이 되었습니다. 8걸음, 9걸음. 그리고 마침내 10걸음. 해냈어요. 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라는 깡충깡충 뛰며 박수를 쳤어요. 진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가슴은 뿌듯했어요. 내가 정말 10걸음을. 이제 시작이에요. 곧 20걸음, 30걸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수연이 수건을 건네며 말했어요. 그때 재활실 문이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진우 회장님 계신가요?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저입니다만.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호라고 합니다. 3년 전 의료사고로.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이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만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앉으세요. 아니, 그대로 계세요. 상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회장님처럼 수술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의사들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목소리에 한이 서려 있었어요. 3년 동안 재판하고 싸우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겪을 뻔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회장님 소식을 들었어요. 진실을 밝히고 다시 걷기 위해 노력하신다고. 상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저도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진우는 상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우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평행봉을 잡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상호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죠. 그날 이후 재활센터에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팔을 못 쓰게 되었고 어떤 이는 시력을 잃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아픔을 안고 있었죠. 하지만 진우와 함께하며 조금씩 변했습니다. 오늘은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어요.
저도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이제 워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보행기보다 한 단계 발전한 거죠. 할아버지, 오늘은 정원까지 가볼까요? 소라가 제안했어요. 정원까지? 그건 좀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서 응원할게요. 소라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진우는 용기를 냈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을 나섰어요. 5년 만에 자신의 발로 나서는 정원이었죠.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바람이 상쾌했어요. 와, 할아버지 밖에 나왔어요. 소라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원택이 정원 일을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얼굴에 번졌어요. 회장님, 오랜만이에요, 최 선생. 진우가 워커를 짚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직은 느리고 불안했지만 분명 전진하고 있었어요. 벤치에 도착해 앉았을 때 진우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할아버지, 다리 씨가 정말 행복해하고 있어요. 소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파란색이 막 춤추고 있어요. 빙글빙글. 진우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정말? 네. 할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너무 좋대요. 수연이 물을 가져왔어요. 수고하셨어요. 오늘 정말 큰 진전이에요. 고마워요. 당신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회장님이 하신 거죠.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저녁이 되어 재활센터로 돌아왔을 때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회장님이 정원까지 가셨다면서요? 대단하세요. 저희도 희망이 생겨요.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진우는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다들 눈을 빛내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진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5년 만에 정원에 갔다. 햇살이 그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 바람이 그렇게 상쾌한 줄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나에게는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있으니까.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희망처럼 작지만 분명하게. 다리야. 진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소라처럼. 고마워.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줘서.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대답처럼 들렸어요. 1년 후 봄. 한때 잿빛이었던 저택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문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소라정원 재활센터.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글자들이 희망을 노래하는 것 같았죠. 진우는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 하나에만 의지한 채로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회장님, 준비되셨어요? 수연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센터의 상담실장이었어요. 하얀 가운이 잘 어울렸죠. 떨려요. 진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1년 동안 준비했는데도 막상 문을 여니까. 그때 소라가 뛰어왔습니다. 11살이 된 소라는 한층 성숙해 보였어요. 할아버지, 리본 끊을 시간이에요. 소라의 손에는 큰 가위가 들려 있었죠. 진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모든 것이 소라 덕분이었으니까요. 개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의료사고 피해자들, 그들의 가족들, 의료진,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진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고 들었어요.
5년 동안 휠체어에 갇혀 있었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믿었죠.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가 제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다리에서 파란색이 보인다고요. 몇몇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진우는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소라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 사고가 의료 실수였다는 것, 그것을 은폐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청중들이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진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우가 지팡이를 들어 올렸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몸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곳 소라정원은 그런 곳이 될 겁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이 희망을 찾는 곳, 진실과 마주하고 다시 일어서는 곳.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리본 커팅식이 시작되었어요. 진우와 소라가 함께 가위를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싹둑. 붉은 리본이 잘리자 환호성이 터졌어요. 소라정원 재활센터가 공식적으로 문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가자 완전히 달라진 내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때 어둡고 차가웠던 공간들이 밝고 따뜻하게 변해 있었죠. 여기가 물리치료실이에요. 수연이 안내했습니다. 최신 장비들을 다 갖췄어요. 수중 재활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소라가 한 방을 자랑스럽게 가리켰어요. 미술치료실이에요.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벽면에는 소라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파란색이 가득한 희망의 그림들이었죠. 정말 멋지구나. 진우가 감탄했어요. 원택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옥상 보시겠어요? 옥상에 올라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정원이었습니다. 진짜 정원. 환자분들이 재활하면서 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원택이 뿌듯하게 말했어요. 소라가 이름 지었죠. 하늘정원이라고.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작은 분수도 있었어요. 휠체어로도 다닐 수 있는 산책로까지. 아름다워요. 진우는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첫 환자들이 도착했어요. 그 중에는 김상우도 있었습니다. 1년 전 재활실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었죠. 회장님 왔습니다. 상우는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표정은 완전히 달랐어요. 희망이 가득했죠. 어서 오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더 많은 환자들이 들어왔어요. 나이도 성별도 사고 경위도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싶다는 간절함. 저녁이 되자 환영 만찬이 열렸어요. 식당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자, 모두 주목해 주세요. 소라가 앞에 나섰어요. 저희가 준비한 공연이 있어요. 그리고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딩동댕동. 맑은 선율이 울려 퍼졌어요. 소라가 작곡한 희망의 노래였죠. 파란빛이 우리를 감싸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희망.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노래를 듣던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죠. 공연이 끝나고 진우가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시작일 뿐입니다. 모두가 진우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힘든 날들이 있을 거예요. 좌절하고 싶은 순간도 올 겁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가 있고 이곳이 있어요. 맞아요. 누군가 외쳤어요.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깊어갔어요. 진우는 원장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원에는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마치 별들이 내려앉은 것처럼 아름다웠죠. 똑똑. 할아버지. 소라가 들어왔어요. 아직 안 잤구나. 할아버지랑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소라가 진우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멋졌어요. 소라야. 네. 고마워. 진우가 소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용기를 낸 거예요. 소라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봐요. 파란 빛들이 가득해요. 이제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주위에 있어요. 진우는 놀라서 소라를 봤어요. 정말? 네. 희망의 빛이에요. 소라정원이 만든 기적이에요. 그 순수한 말에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파란 빛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믿고 함께 일어서려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죠. 센터가 문을 연 지 석 달. 아침 햇살이 재활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하나, 둘, 하나, 둘. 구령 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행봉 앞에는 5명의 환자들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각자의 속도로 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걸음을 내딛고 있었죠. 진우는 맨 앞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10걸음은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진우의 격려에 환자들의 얼굴에 의지가 번졌습니다. 김상우가 처음으로 평행봉 끝까지 도달했어요. 해냈다. 내가 해냈어요. 상우의 외침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죠. 축하해요, 김 선생. 진우가 상우를 꼭 안았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발로 선 순간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식당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상호 씨 완전 대단했어요. 다음은 제 차례예요. 꼭 성공할 거예요. 희망이 희망을 낳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성공이 모두의 용기가 되었죠. 소라가 식판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아도 돼요? 당연하지. 소라는 학교가 끝나면 매일 센터에 왔어요. 미술 치료를 돕거나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무슨 발표? 우리 센터에 대해서요. 친구들이 다 놀랐어요. 소라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소라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진우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저녁이 되자 모두가 옥상 정원으로 모였습니다. 원택이 가꾼 정원은 이제 완전한 낙원이 되어 있었어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했고 채소밭에서는 상추와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죠. 자, 오늘은 우리가 키운 채소로 만든 저녁이에요. 수연이 샐러드를 가져왔습니다. 다들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환자들, 의료진, 그리고 가족들까지. 정말 큰 가족 같았죠. 석양이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니 꿈만 같아요. 한 환자가 말했어요. 병원에서는 천장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늘을 봐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의 가슴 속에 비슷한 기억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원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이 민준이 기일이에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이민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사람. 다 같이 가면 어떨까요? 진우가 제안했습니다. 민준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서고 있다는 걸 보시면. 다음 날 아침, 센터의 모든 사람들이 묘지로 향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 목발을 짚은 사람, 지팡이에 의지한 사람. 모두가 각자의 방법으로 이동했어요. 묘비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누군가 있었습니다. 이민준의 아내와 아이들이었어요. 어머, 이렇게 많이.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우가 앞으로 나갔어요. 이제는 지팡이 하나로도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었죠.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 선생님.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키려 했던 진실,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그리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하나둘씩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희망을 찾았어요. 선생님은 진짜 의사셨어요. 각자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어요. 소라가 작은 꽃다발을 묘비에 놓았습니다. 아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맑은 목소리가 모두의 가슴을 울렸어요. 할아버지도, 엄마도, 외할아버지도,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도 모두 행복해요. 소라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수연이 딸을 꼭 안았어요. 원택도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약속을 해요. 모두가 진우를 바라봤어요. 서로를 포기하지 않기, 넘어지면 일으켜주기. 그리고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끝까지 걸어가기. 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돌아오는 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휠체어를 탔던 한 환자가 일어섰어요. 비틀거리지만 한 걸음을 내디뎠죠. 할 수 있어요. 옆 사람이 부축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도 일어섰어요. 저도요. 하나둘씩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서로 부축하고 격려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진우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구나.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들이 함께하니 가능해졌어요. 센터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맞아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녁, 진우는 원장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정원에서는 환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 들어와요. 소라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그림에는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모두의 주위에는 파란색 빛이 감싸고 있었죠. 우리 센터 사람들이에요. 정말 멋지다. 할아버지도 여기 있어요. 제일 앞에서 이끌고 계세요. 진우는 그림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자신이 맨 앞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죠. 할아버지. 소라가 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걸어요. 그 말에 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함께 걸어가자. 창밖으로 첫 별이 떴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희망처럼 소라정원 재활센터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곳에는 절망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리에서 파란색이 보여요. 그 말로 시작된 기적은 이제 모두의 기적이 되었어요. 멀리서 소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걸어요. 영원히요. 진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간다.